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56세 한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황혼 재혼의 악몽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50세였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한의대를 졸업하고 2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하며 제 커리어에만 집중했죠.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적당한 인연을 만나지 못했고 어느새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그해 가을, 대학 동창 모임에서 윤재혁을 만났습니다. 52세였던 재혁은 중소제약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창이 소개해줬죠. 8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호라비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당시 18세로 의대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재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50대 중반에 재혼을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지만 남은 인생을 혼자 사는 것도 외롭다고 했습니다. 저도 공감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보람있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텅 빈 공간이 가끔 무겁게 느껴졌으니까요. 우리는 천천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재혁은 성실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가치관이 잘 맞는다는 걸 느꼈죠. 2년 정도 교제한 후인 2018년, 재혁이 청혼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드디어 제게도 가정을 꾸릴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혁의 어머니 최영숙이 결사반대를 한 겁니다. 82세인 영숙은 아들의 재혼 소식을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재혁이 저를 집에 데리고 갔을 때 영숙은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에 무슨 재혼이야. 그것도 한 번도 결혼 안 한 노처녀랑 애도 없다며. 저는 당황했지만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냉담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예뻤는데 그 애 생각하면 다른 여자는 눈에도 안 들어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재혼 절대 안 돼. 재혁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재혼하면 자신은 아들을 아들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재혁이 저와 만나러 가는 날이면 일부러 어디가 아프다며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재혁은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저는 재혁에게 말했습니다. 재혁 씨, 어머니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 보기 힘들어요. 우리 인연이 아닌가 봐요. 2018년 가을, 우리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재혁은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50대의 재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시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는 걸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초, 저는 우연히 재혁을 다시 만났습니다. 동네 대형 서점에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죠.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후, 재혁이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저를 잊을 수 없었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볼 생각도 했지만 계속 저 생각만 난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재혁과 함께했던 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재혁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를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2년 전 일이 다시 반복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재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재혁 씨, 어머니가 진심으로 우리 결혼을 받아들이실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억지로 하는 결혼은 나중에 더 큰 불행을 부를 수 있으니까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겁니다. 2020년 여름, 재혁이 화난 얼굴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허락하셨어요. 우리 결혼해도 된대요.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던 영숙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요? 재혁에게 물어보니 자신이 계속 설득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딸 서연도 이제 23세가 되어 독립할 나이가 됐으니 아버지도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혁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숙의 갑작스러운 변심에 대한 의심을 접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오빠 민우가 걱정했습니다.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변호사인 오빠는 직업적 감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수진아, 혹시 모르니 재산 분리 확실히 해둬. 나이 들어서 하는 재혼이니까 더 신중해야 해. 혼인 전 재산 계약서라도 작성하는 게 어때? 하지만 저는 오빠의 조언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오빠, 너무 걱정 마. 재혁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올케 미란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만약을 대비하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특히 부동산은 언니 단독 명의로 확실히 해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분당 아파트는 내 명의로 할게. 재혁 씨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했어. 2021년 4월, 우리는 조촉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초대했죠. 영숙은 결혼식장에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최소한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10년 전에 현금으로 3분당 아파트였습니다. 9억 정도 하는 아파트였는데 한의원을 운영하며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제 자산이었습니다. 재혁은 처음에 미안해했습니다. 남자로서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재혼인데 그런 것까지 따질 필요가 있냐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재혁은 고마워하며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초기 몇 달은 평온했습니다. 재혁은 다정한 남편이었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5개월 차부터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과 딸 서연이 자주 집에 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영숙과 서연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영숙이 혼자, 어느 날은 서연이 혼자, 또 어느 날은 둘이 함께 왔습니다. 서연은 저를 원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계모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죠. 아버지의 재혼 상대이긴 하지만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서연은 23세로 레지던트 1년 차였습니다. 병원 일이 바쁠 텐데도 자주 들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당직 끝나고 왔어요. 근처라 들렀어요. 재혁은 반가워했습니다. 딸이 찾아오는 게 기쁜 모양이었죠. 저도 환영했습니다. 과일을 깎아서 내놓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원장님, 아빠 식사는 제대로 챙겨 드시나요? 우리 아빠 당뇨 있으셔서 식단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현미밥에 채소 위주로 해드리고 있어요. 한의사다 보니 건강식에 신경 많이 쓰거든요. 서연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가공식품이 이렇게 많아요? 아빠 건강 생각하면 이런 거 드시면 안 되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가공식품은 재혁이 좋아해서 제가 사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설명하려는데 마침 영숙도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서연의 말에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수진 씨, 한의사면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재혁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것들은 재혁 씨가 좋아하셔서 제가 사드린 건데요. 영숙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좋아하면 다 해줘요? 몸에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말려야지. 며느리가 남편 건강 챙기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세탁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거실에 먼지가 있다. 화장실 청소가 덜 됐다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한의원 운영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집안일을 완벽하게 할 시간이 부족했죠. 어느 날 저녁, 영숙이 재혁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재혁아, 수진 씨 너무 바쁜 거 아니야? 한의원 일도 중요하지만 집안일도 신경 써야지. 첫 번째 며느리는 바빠도 집안일 완벽하게 했는데 재혁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숙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어머니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재혁이 회사에 간 평일 낮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집에 들렀는데 영숙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영숙은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그 분당 아파트 말인데요. 혹시 재혁이 명의로 좀 넣어줄 수 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부부인데 공동 명의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수진 씨 단독 명의잖아요. 그럼 만에 하나 수진 씨한테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재혁이는 쫓겨나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빠 민우가 결혼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산 분리를 확실히 하라고, 혹시 모르니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요. 어머니, 저는 재혁 씨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겁니다.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도요.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절반이라도 재혁이 명의로 넣어줘요. 그게 부부 사이의 예의 아니겠어요? 혹시 우리 아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난처했습니다. 명의를 넣어주지 않으면 재혁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 되고, 넣어주자니 평생 모은 재산이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이 아파트는 제가 2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하며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문제는 재혁 씨와 제가 천천히 상의해 볼게요. 영숙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상의할 게 뭐 있어요? 결혼했으면 당연히 해줘야죠. 아, 그래요. 결국 우리 아들 믿지 못하는 거네요. 나이 먹어서 재혼했으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평생 혼자 산 거지. 마지막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평생 독신으로 산 것이 제 선택이었고, 그것을 후회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마치 제가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못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녁에 재혁이 퇴근하자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재혁은 어머니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숙은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혁에게 직접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재혁아, 너 남자로서 자존심 없어? 마누라 집에 얹혀 사는 주제의 명예 하나 못 받아내? 첫 번째 며느리는 그래도 집안일 다 하면서 너한테 잘했는데, 이번 사람은 뭐야? 일만 하고 집은 내팽개치고. 재혁은 어머니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그 후로도 영숙은 계속 명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재혁이가 얼마나 착한 아들인지 알아요? 아버지 빚도 없고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그런 사람이 명예 하나 달라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저는 명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영숙은 이 아파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9억이라는 금액이 작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영숙은 결혼 전부터 제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영숙이 2년 전과 달리 갑자기 재혼을 허락했는지를요. 제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분당에 9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태도가 바뀐 겁니다. 처음부터 제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죠. 딸 서연도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공동 명의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싫으면 원장님이 우리 아빠를 무시하는 거죠. 저희 아빠 자존심도 생각해 주세요. 저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건 어른들 문제니까 내가 끼어들 일은 아니야. 서연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른들 문제라고요? 제 아버지 문제인데 제가 왜 끼어들면 안 돼요? 우리 엄마는 아빠한테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우리 엄마는 아빠를 진짜 사랑했거든요. 돌아가신 첫 번째 부인과 저를 비교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혁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니와 서연을 좀 말려주세요. 저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어요. 재혁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도 조금만 이해해줘요. 어머니 연세가 82세예요.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리고 서연이도 아직 어려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영숙과 서연은 이제 노골적으로 아파트 명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절할 때마다 재혁을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재혁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오빠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절대 명에 넣어주지 마. 이건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야. 결혼한 지 겨우 몇 달 됐는데 벌써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처음부터 노린 거야. 올케 미란도 전화를 받고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볼 때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 같아요. 언니 재산을 알아보고 재혼을 허락한 거예요. 조심하세요. 저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영숙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서연의 잦은 방문, 그리고 끊임없는 명예 요구.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재혁도 공범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휘둘린 것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재혁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021년 11월, 결혼 7개월 차가 되자 영숙과 서연의 방문은 거의 매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한의원 일이 있어 평일 낮에는 집을 비웠는데 두 사람은 제가 없을 때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영숙과 서연이 재혁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죠. 어머니, 서연아,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영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수진 씨 왔어. 우리 재혁이 저녁 뭐 먹고 싶다고 해서 음식 좀 해주려고 일찍 왔지. 냉장고를 보니 재료들이 꺼내져 있었습니다. 영숙이 제 부엌에서 요리를 하려던 참이었던 겁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 같은 느낌이었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빠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주시려고요. 원장님은 바쁘시니까 집안일 신경 못 쓰시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도와주겠다는 말이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비난이었죠. 저는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께서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영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게. 수진 씨는 쉬어. 우리 재혁이 입맛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결국 그날 저녁은 영숙이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영숙이 재혁에게 반찬을 계속 챙겨줬습니다. 재혁아, 이것도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재혁은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죠. 우리 엄마도 요리 정말 잘하셨는데 또 첫 번째 부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식사 내내 세 사람은 추억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얼마나 요리를 잘했는지, 집안일을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지,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영숙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릇을 먼저 물에 담가놨다가 해야 기름기가 잘 빠지지. 제가 30년 넘게 설거지를 해왔는데 지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재혁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서연이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조금은 저희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외로우셔서 그래요. 아버지는 말수도 없으시고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조금만 이해해줘요. 그래도 매일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도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재혁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수진 씨도 좀 양보해요. 우리 어머니 연세가 82세예요.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동안 좀 잘해드리면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어머니 편만 드는 게 서운했지만 효자인 남편을 나쁘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영숙과 서연이 아이의 열쇠를 만들어 갖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죠. 제가 한의원에 있는 동안 두 사람은 마음대로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 중에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댁에서 전화 왔는데요. 시어머님이 급하게 찾으신대요. 저는 당황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 씨, 집에 김치가 떨어졌어. 오늘 우리 재혁이 저녁 먹으러 올 텐데 김치가 없으면 어떡해?
지금 당장 집에 와서 김치 좀 사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진료 중이에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처 마트에서 사다 놓으시면 안 될까요? 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시어머니한테 마트 가라고. 82세. 노인한테 며느리가 할 일도 못 해주면서 한의원은 무슨 한의원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최악이었습니다. 대기실에 환자들이 가득한데 시어머니가 김치 때문에 전화를 한 겁니다. 간호사들도 제 표정을 보며 눈치를 봤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니 영숙과 서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도 이미 퇴근해서 와 있었죠. 영숙이 쏘아붙였습니다. 수진 씨, 김치 하나 사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부탁 하나 못 들어줘.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환자가 많아서 진료실을 비울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환자가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해요? 우리 엄마는 바빠도 집안일 완벽하게 다 했는데. 또 비교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한의원 운영하면서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하기는 힘들어.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없겠니?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이해요? 제가 왜 이해해야 돼요? 원장님은 그냥 아빠 재혼 상대일 뿐이에요. 제 엄마가 아니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서연을 친딸처럼 대하려고 노력했는데 서연은 저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말렸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서연을 제대로 야단치지는 않았습니다. 영숙도 딸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친엄마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혁은 코를 골며 편히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영숙과 서연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숙과 서연이 한의원까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영숙 혼자 왔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영숙은 대기실에 앉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아침 밥 왜 안 차려줬어요? 우리 재혁이 아침 굶고 출근했어요. 대기실에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영숙을 진료실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밥도 안 해주는데 따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날 이후 환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진 원장이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었죠. 평판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서연까지 함께 왔습니다. 레지던트 유니폼을 입은 채로 한의원에 나타나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아빠 약 제대로 지어주시는 거 맞죠? 당뇨 환자한테는 약 처방이 중요한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의 가정사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점점 한의원에서도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재혁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어머니와 서연을 말려주세요.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망신을 주는 건 너무 심해요. 재혁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숙과 서연은 더 자주 한의원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출근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2월, 결혼 8개월 차가 되자 영숙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숙이 서연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재혁도 집에 있었죠. 영숙이 소파에 앉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이 아파트 명의 문제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재혁이 있는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어머니, 저희가 천천히 상의하기로 했잖아요. 영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천천히는 무슨, 벌써 8개월이나 지났어요. 부부인데 공동명의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재혁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원장님, 이건 아빠의 자존심 문제예요. 아빠 명예 하나 없이 산다는 게 남자로서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저는 재혁을 쳐다봤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마치 자신도 같은 생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혁 씨,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재혁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 저도 솔직히 좀 그래요. 결혼했는데 제 명의가 하나도 없다는 게 친구들이 신혼집 어떻게 마련했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혁도 결국 아파트 명의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절반만 재혁이 명의로 넣어줘요. 아니면 이 아파트 팔아서 둘이 반반 나눠 가지든지. 그게 부부 사이에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는 제가 20년 넘게 한의원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결혼 전부터 제 재산이었고요. 왜 그걸 나눠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우리 아들이 뭘 노리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수진 씨야말로 나이 들어서 결혼 못할까봐 우리 재혁이한테 매달린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재혁이는 재혼 상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55세에 회사 이사면 조건 좋은 거죠. 그런데 수진 씨는 뭐예요? 53세에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간신히 결혼한 거잖아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서연이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틀렸어요? 원장님이 우리 아빠를 무시하니까 할머니가 화나시는 거예요. 명예 하나 못 넣어주면서 무슨 부부예요? 재혁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서연아, 그만해. 수진 씨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우리가 얼마나 참아왔는데.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시어머니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면서 재산은 꽉 쥐고 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오늘은 돌아가세요. 저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 이것밖에 안 되는 며느리를 들였으니 우리가 불쌍하지. 재혁아, 너도 이런 사람이랑 계속 살 거야?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세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혁아, 명예 못 받아내면 차라리 이혼해. 9억짜리 아파트인데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법적으로라도 받아낼 방법을 찾아야지. 서연도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법 공부한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결혼 후에 받은 재산이면 공동재산 아닌가요? 재혁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하는 재혼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재혁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오늘은 미안해요. 엄마가 좀 심하게 말씀하셨네요. 저는 재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신도 이 아파트 명의를 원하는 거죠? 재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저도 남자로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처가에서 얻어먹고 사는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하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가에서 얻어먹는다고요? 우리 부부잖아요. 제 것이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이 제 것인 거 아닌가요? 재혁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은 그렇지만요. 실제로는 모든 게 수진 씨 명의잖아요. 만약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저는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헤어진다는 생각을 벌써 하고 계신 거예요? 재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만약의 경우를 말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혁에게서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의원에 출근하니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요즘 예약 취소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취소 이유가 뭐래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원장님 가정사가 복잡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도 돌고 있고요. 영숙과 서연이 한의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것이 환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겁니다. 한의원은 신뢰가 생명인데 원장의 사생활 문제로 환자들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황을 설명하자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 사람들 목적이 뭔지 이제 알겠지?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린 거야. 절대 명에 넣어주면 안 돼. 한 번 넣어주면 끝없이 요구할 거야. 올케 미란도 전화를 받고 받았습니다. 언니, 제 생각에는 이혼을 고려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계속 버티면 언니만 힘들어요. 저는 이혼이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우 결혼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혼을 생각해야 하나요? 그날 저녁, 영숙이 또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이거 좀 보세요. 봉투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계산된 숫자들이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현재 시세가 9억이에요. 절반이면 4억 5천만 원이죠. 우리 재혁이 명의로 절반만 넣어주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저는 봉투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에요.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요. 영숙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럼 우리도 각오하고 나가겠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재혁이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영숙은 협박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명예 안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세요. 제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협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불안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고 재혁은 저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2022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저희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영숙의 협박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영숙은 말한 대로 저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한의원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진료실에 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60대 남성 환자의 맥을 짚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시어머님이 오셨는데 급하시다고. 저는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 10여 명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영숙은 대기실 한가운데 서서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아침밥도 안 해주고 출근하면 어떡해요?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환자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안 돼요. 잠깐 밖으로 나가요. 영숙을 겨우 밖으로 모셔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영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곳이 어때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굶기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환자들도 알아야죠. 한수진 원장이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시어머니한테는 밥도 안 해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에 밥 해드렸어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숙이 코웃음 쳤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차가운 밥을 먹으라고? 82세 노인한테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드리며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부탁했습니다. 영숙은 돈을 받아들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파트 명의만 넣어주면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진료실로 돌아가니 환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한 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시어머님과 관계가 안 좋으신가 봐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오해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날 이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분당은 생각보다 좁은 동네였습니다. 한수진 한의원 원장이 시어머니를 학대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서연과 함께 다시 한의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오후 진료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레지던트 가운을 입은 채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서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아빠 당뇨약 제대로 처방하고 계시죠? 양방에서는 당뇨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한방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마치 제 의술을 의심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환자들이 또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진료를 중단하고 두 사람을 상담실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영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간단해요. 아파트 명에 넣어줘요.
그럼 이런 일 없어요. 서현도 거들었습니다. 원장님,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명의만 넣어주시면 우리도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근데 원장님이 계속 거부하시니까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예요?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명예 넣어주면 우리는 조용히 살 거예요. 안 넣어주면 계속 이럴 거고요. 어디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요.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니 재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와 서연이 또 한의원에 왔어요. 환자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고 갔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재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는 폭발했습니다. 말씀드린다고 소용없어요. 당신이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아파트 명의를 받아내기 전까지는요. 재혁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손찌검이라도 하라고요? 저는 재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에요? 당신 아내 편이에요. 어머니 편이에요? 재혁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도 좀 이해해줘요. 82세 어머니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명의 절반만 넣어주면 안 돼요? 그럼 다 해결될 텐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당신도 명의를 원하는 거네요? 재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저도 남자로서 자존심이 있어요. 처가집에 얹혀 산다는 소리 듣는 게 창피해요. 회사 사람들한테 신혼집 어떻게 마련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혁마저 저를 배신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당신 본심이었군요. 처음부터 아파트가 목적이었던 거죠? 재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아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제 명의가 하나도 없다는 게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도 어머니한테 세뇌당한 거예요. 어머니가 당신을 이용해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건데 그것도 모르세요? 재혁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뇌라니요. 제 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수진 씨도 저를 무시하는 거 맞잖아요. 명예 하나 못 넣어주면서 무슨 부부예요? 저는 재혁의 뺨을 때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나갔습니다. 재혁은 뺨을 만지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때리기까지 해요? 이게 부부예요? 재혁은 거실에 화병을 집어던졌습니다.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재혁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재혁은 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댁에서 자겠어요. 머리 좀 식히고 와야겠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산산조각 난 화병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생활도 이 화병처럼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우리 재혁이 여기 와 있어요. 얼굴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다 수진 씨 때문이에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명예 넣어줄 거예요. 안 넣어줄 거예요? 안 넣어주면 우리도 각오하고 나갈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오빠 민우에게 연락해서 변호사를 소개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혁이 집을 나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2022년 2월 초였습니다. 재혁은 영숙의 집에서 지내며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텅 빈 집에서 지냈습니다. 결혼한 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별거 상태가 된 겁니다. 오빠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제 상황을 듣고 걱정이 되어 온 거였죠. 수진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야. 이대로 계속 가면 너만 더 힘들어져. 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탐정을 한 명 소개해 줄게. 영숙이랑 서연이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 저는 망설였습니다. 오빠,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래도 제 남편인데.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재혁도 이미 저쪽 편이야. 너를 지켜줄 생각이 없어.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9억짜리 아파트 다 빼앗길 수도 있어. 결국 저는 민우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탐정을 고용했고 영숙과 서연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대화들은 모두 제 휴대폰으로 녹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우리 집으로 좀 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영숙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영숙과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서류와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아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영숙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현재 시세가 9억이에요. 절반은 4억 5천만 원이죠. 우리 재혁이 명의로 절반을 넘기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서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그럼 어쩔 건데요? 계속 버티실 거예요? 영숙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명의 안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미 봤잖아요. 한의원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환자들 다 떠나갈 거예요.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처음부터 제 재산이 목적이었죠. 2년 전에는 반대하시다가 제가 9억짜리 아파트 있다는 걸 아시고 갑자기 결혼 허락하신 거잖아요. 영숙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 어때서요? 재혼할 때 재산 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데 사랑만 보고 해요?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원장님도 우리 아빠 회사 이사라는 거 보고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서로 조건 보고 결혼한 거면 공평하게 나눠야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명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이 아파트 팔아서 현금으로 반반 나눠 가지든지. 하나 선택하세요. 저는 두 가지 모두 거절했습니다. 둘 다 안 됩니다. 이건 제 재산이에요.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혼하시겠다는 거네요? 좋아요. 이혼하세요. 대신 우리 아빠가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학대했다고요. 영숙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재혁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집안일도 안 하고 시어머니 밥도 안 해주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잖아요. 증거 다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저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증거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재혁의 뺨에 빨간 자국이 난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재혁을 때렸던 그날 찍은 사진이었죠. 이것 봐요. 아내가 남편을 폭행한 증거예요. 이거 법정에 제출하면 원장님이 불리해질 거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재혁을 화나게 만들어 저를 때리게 유도하고 제가 손을 들게 만든 후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영숙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결정하세요. 명에 넣어줄 거면 원만하게 같이 살 수 있어요. 안 넣어주면 이혼 소송 들어갈 거고 우리 재혁이가 위자료 받아낼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녹음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영숙과 서연의 협박, 계획적인 발언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민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탐정이 확보한 녹취록을 가져왔습니다. 영숙과 서연이 카페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녹취록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2년 전에 왜 반대했는지 알아? 그때는 저 여자가 뭘 가졌는지 몰랐거든. 그런데 알아보니까 9억짜리 아파트에 한의원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마음을 바꾼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할머니 계획인 줄 몰랐어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모 때문에 내가 받을 유산 줄어들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받을 수 있어. 아빠 명의로 절반만 받아내면 나중에 다 내 거야. 아빠는 어차피 나한테 효자니까 내 말 잘 들어. 저는 녹취록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재혁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와 딸에게 이용당한 것일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확실해졌어. 이혼 소송 준비해야 해.
내가 우리 법무법인 최고 변호사 붙여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숙이 보낸 것 같았습니다. 재혁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 이야기 없어요. 내일 이혼 소송 신청할 거예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이요? 갑자기 왜? 저는 녹취록을 틀어줬습니다. 영숙과 서연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재혁은 듣는 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재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 씨,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럴 줄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재혁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당신 짐 현관에 놓을 테니 가져가세요. 재혁은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모든 걸 정리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저는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오빠 민우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재혁은 당황한 듯 했지만 영숙과 서연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섰습니다. 재혁 측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첫째, 분당 아파트는 결혼 후 부부가 함께 거주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다. 둘째, 아내가 남편을 폭행했다. 셋째, 아내가 시어머니를 학대했다.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재혁이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재혁, 영숙, 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82세 노인답게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연기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혁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피고 한수진은 결혼 생활 중 원고를 폭행했습니다. 증거 사진이 있습니다. 재혁의 뺨에 빨간 자국이 난 사진이 제출됐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던 그날의 사진이었죠. 재판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예, 한 번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민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그 상황의 전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원고의 모친과 원고의 딸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에서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숙이 한의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CCTV 영상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며느리를 비난하는 영숙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녹음한 파일들이었습니다. 영숙과 서연이 아파트 명의를 요구하며 협박한 내용, 한의원을 망하게 만들겠다는 협박,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탐정이 확보한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영숙과 서연이 카페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이었습니다. 녹취록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내가 2년 전에 왜 반대했는지 알아? 그때는 저 여자가 뭘 가졌는지 몰랐거든. 그런데 알아보니까 9억짜리 아파트에 한의원까지 있더라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계모 때문에 제가 받을 유산 줄어들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받을 수 있네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영숙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민우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계획적 사기 결혼입니다. 원고의 모친과 딸은 처음부터 피고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 피고를 조직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재판부가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이 녹취록이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한 말이에요. 진짜로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재판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한의원 환자 예약 취소 내역이었습니다. 영숙과 서연이 한의원을 찾아오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예약 취소가 급증했습니다. 3개월 사이 환자 수가 30% 감소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영업방해에 해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결혼 전후 재산 내역이었습니다. 분당 아파트는 2011년 제가 현금 5억 8천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10년 이상 제 소유였습니다. 결혼과는 무관한 혼인 전 재산이었죠. 민우 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첫째,
이 아파트는 혼인 전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피고의 폭행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오히려 피고가 피해자입니다. 셋째, 원고 측의 조직적 괴롭힘과 재산 탈취 시도가 명백히 입증됐습니다. 재혁 측 변호사는 반론했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상황을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독단적으로 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는 재혁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혁이 영숙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수진 씨가 명예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져요. 조금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이 문자는 재혁도 명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비록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방조는 한 셈이었죠. 재판은 4개월간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재혁은 여러 번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재혁을 발견했습니다. 수진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혁 씨,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저를 지켜줘야 할 때 지켜주지 않았어요. 재혁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힘들었어요. 제가 약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선택을 했어요. 아내보다 어머니를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2022년 8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이혼 사유는 인정한다. 영숙과 서연의 조직적 괴롭힘으로 인해 혼인 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 둘째, 분당 아파트는 혼인 전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한수진의 단독 소유로 인정한다. 셋째, 원고 윤재혁은 피고 한수진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결혼 생활 중 피고가 부담한 생활비 3천만 원을 배상하라. 넷째, 원고의 모친 최영숙과 딸 윤서연의 행위는 명백한 혼인방해 및 영업방해에 해당한다. 재혁은 총 8천만 원을 저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결혼 준비에 썼던 돈까지 합치면 재혁은 모든 것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법정 밖에서 영숙이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 꾀 때문이야.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 서연도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저는 두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오빠 민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잘 싸웠어. 이제 자유야. 저는 법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1개월간의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2024년 12월,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56세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바로 지금이죠. 제가 겪었던 황혼 재혼의 악몽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혼 직후 저는 분당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았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350만 원으로 세를 놨죠. 그리고 저는 오빠 민우의 집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지냈습니다. 재혁과 함께 살았던 그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의원은 처음 몇 달간 힘들었습니다. 영숙과 서연이 만든 소문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떠났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법원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제가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오히려 환자들이 저를 동정하고 응원했습니다. 한 환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힘든 일 겪으셨네요. 그래도 잘 이겨내셔서 다행이에요. 점차 환자들이 돌아왔고 입소문이 나면서 새로운 환자들도 늘었습니다. 2023년에는 환자 수가 이혼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역경을 이겨낸 사람을 응원합니다. 2024년 초, 저는 분당에 한의원 2호점을 냈습니다. 1호점은 제가 직접 진료하고 2호점은 젊은 한의사를 고용해서 운영했습니다. 사업은 순조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주말, 오빠 민우 내외와 식사를 했습니다. 옳게 미란이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여요. 그때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해요.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외로운 거더라고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정말 잘 견뎠어. 나도 동생으로서 자랑스러워.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없어요. 지금이 너무 좋거든요. 제 일에 집중하고, 환자들 돌보고, 여행도 다니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실제로 저는 지난 2년간 많은 것을 했습니다. 한의학 세미나에 참석해서 최신 치료법을 배웠고, 유럽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보람 있었습니다. 반면 제역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제역은 회사에서 명예퇴직했다고 합니다. 56세였던 2022년에 퇴직했죠. 위자료와 배상금 8천만 원을 갚느라 퇴직금 대부분을 썼다고 합니다. 현재 제역은 작은 무역회사에서 촉탁으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월급은 회사 이사 시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영숙과 아버지 정호를 부양하며 빠듯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영숙이 2023년 초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고 제역이 월 150만 원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던 영숙은 오히려 아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딸 서연의 소식도 들렸습니다. 레지던트 과정 중에 병원 내에서 평판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법정 공방이 알려지면서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던 겁니다. 계모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일이 의료계에서는 큰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신뢰가 생명인데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서연은 결국 레지던트 과정을 중단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의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멀리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역이었습니다. 한의원 앞에서 망설이다가 돌아서는 모습이었죠.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역의 뒷모습은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제 남편이었던 사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제역은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 역시 제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역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니 제역이 분명했습니다. 수진 씨, 오랜만입니다. 저 제역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당신을 지켜줘야 할 때 지키지 못한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제역도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역의 사과를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지난 주말 저는 한의원 직원들과 함께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북한산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원장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건 다른 거더라고요. 저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일이 있고, 저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고,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한재혼이 실패했다고 해서 제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은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강해졌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재산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제가 이 경험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56세의 나이에 혼자 살고 있지만 제 삶은 풍요롭습니다. 매일 아침 한의원에 출근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봅니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은 오빠네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황혼 재혼의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재혼이라고 해서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옵니다. 저는 다음 환자 차트를 펼칩니다. 오늘도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저는 이 삶을 사랑합니다.